네, 이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금리를 인상한 게요, 우리의 대출금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쳐서 네. 부동산 시장 수요가 좀 약화가 될 수 있다고들 해요. 네, 그렇군요. 네. 특별히 또 이제 봄철, 이사철을 맞아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최근에 대출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이 대출이 얼마나 어떻게 까다로워졌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요, 가계부채 문제가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가계부채는 근데 부동산 시장과 또 밀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도 규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설명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나온 게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은행 대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정했는데요. 네. 2015년 8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부터 네. 이제 그 시행을 시작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부가 대출을 잘 갚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의지이고 네. 조금 더 이렇게 풀어내면은 네. 소득 증빙을 철저히 해서 대출을 잘 갚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네. 대출을 맞아요. 해줄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보고 네.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생소한데 이 정책이 도입된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죠. 네. 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얼마 전에 또 미국 금리 인상도 됐고요. 늘어나는 가계부채하고 앞으로 일어날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잘 몰랐는데 네. 작년에 저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보면서 이거를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그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네. 규제가 있더라고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제 도입되고 난 후에 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떤 게 좀 달라진 겁니까? 기존과 비교를 한다면은 먼저 한 3가지 정도로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네. 담보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담보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네. 이전 2013년도, 14년도에는 신용이 좋으면 특별한 증빙 서류 없이 또는 담보물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시행 이후로는 소득 증빙 서류가 필수가 됐죠. 필수네요. 네네.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도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능력이 없으면 이제 안 그렇죠. 내준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상환 방식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자만 내 주머니에서 이자만 나가는 방식이었고, 네.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는 5년 뒤부터 이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시행 이후로는 이제 이자만 내는 방식이 없어지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함께 분할 상환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많이 되죠. 중도금 대출, 그렇죠. 집단 대출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신용에 문제가 없었으면 예전에는 증빙 서류가 없었어도 추정 소득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줬는데 네. 시행 이후로는 이 역시도 소득 증빙 자료가 철저하게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화면에 이제 자막에 상환 방식이 돼야 되는데 생활 방식으로 오기가 되어 있었네요. 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은행권의 그 규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 LTV, 네. 또 DTI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우리가 먼저 개념부터 좀 알고 네. 들어야 되겠죠. 어렵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영어가 어려운 나오니까.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LTV라는 것은 네. 내가 내 집을 내 집을 은행에다 맡기고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까지 나오는 비율이냐. 그래서 가령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면은 네네. LTV 60%면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현행은 근데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예시고. 예시고요. 네, 네, 현행은 네, 네. 70%고요. DTI는 또 뭔가요? DTI도 좀 어렵죠. 네. 네, 어려우실 겁니다. DTI는 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으로 DTI를 6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규모가 2,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얼마 버는지를 보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가겠다. 네네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네. LTV는
얼마까지 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네네네. DTI는 얼마 범위 안에서 상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예전에는 집이 있으면 이걸로 내가 좀 대출을 받겠습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버렸네요, 이게. 그럼, 그렇죠. 소득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소리죠. 예. 그럼 현행 법규에서는 이 LTV와 DTI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먼저 이제 LTV, DTI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2014년 8월 1일 이전에는 네. 네. LTV가 60%, DTI가 50% 이게 광역시 기준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8월 1일 이후부터는 LTV를 70%로 상향해줬고요. 네. DTI도 60%까지 상향해줬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은 네. 2억을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예. 기존에는 1억 2천까지 해줬는데 네. 이제는 1억 4천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DTI도 월 소득이 내가 30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50%니까요. 네.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 능력을 검토를 했는데 네. 이거를 180만 원까지 까지. 예, 이자하고 원금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 확대시켜 준 거죠. 어떻게 보면 LTV와 DTI는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최대 5년까지 거치 기간이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자와 원금을 바로 갚아야 되니까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규제가 네. 1금융권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금융권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 이금융권도 네. 이번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금융권도 자산 규모 1,000억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금융권 하면은 신용협동조합, 그렇죠. 네. 새마을금고, 네. 단위농협, 어.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수협. 축협 이런 것들이 다 이금융권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확대 시행된다고 6월 달까지 확대 시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네. 요즘에는 저축은행에서도 많이들 빌리시고 카드사에서도 빌리시고 그 보면은 보험사의 약관 대출이라는 맞아, 것도 맞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하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업체에 가서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쪽에도 적용이 됩니까?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상호금융권까지만 정부가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곳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굉장히 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이 1, 2금융권에서 안 되고 네. 여기 이렇게 가시면은 그 부실 확대가 대출 네. 부실 확대가 커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우려가 예, 되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에서 흔히 풍선 효과 아시죠? 네. 풍선이 만큼 있는데 여기를 빡 누르면 이쪽 반대에서 훅 네.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풍선 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상들은 다들 하고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서민들의 피해가 사실 이런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네. 그러면 네. 네. 예, 연체율 한번 추이.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1개월 연체율 추인데요. 네. 보시면은 우리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계신용대출 2013년 11월 말 0.74, 1.02 그리고 숫자가 낮으면 좋은 겁니다. 네. 예, 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0.19, 0.42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엄청 낮아졌네요. 박수 쳐줘야 돼요. 네,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예,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네. 이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민이 받는 충격보다는 업권 보호, 은행권을 갖다가 먼저 네.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또 언론에서 업계 보만 너무 우선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네. 그런 좀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네. 연체율이 낮아지면 잘 갚고 있다는 뜻인데도 네, 문제가 네, 더 심해졌다고 하니까 서민들은 힘들죠.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네. 이제 기존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들하고 네. 이제 이후 분양하는데 좀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기존에 분양 공고가 승인된 아파트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를 보시면 거치 기간이 네. 입주를 할 때 이자만 5년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2017년 이후 분양 일자 승인난 아파트를 네. 보시게 되면요.
이자만 납부하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맞으세요. 없거나 30년 동안. 예, 원금이 없어진 아니면은 거네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해야 거죠. 상환 방식을 보면은 기준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30년 상환인데 네. 네. 이전 분양 승인난 거는 5년간만 이자만 납부하고 25년 동안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을 받아서 뭐 19년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라고 가져가면은 네. 입주할 때는 무조건 이자하고 원금은 30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내는다고 보시면 저는 맞습니다. 작년에 그 분양에서 입주했는데 저런 거 없던데 뭐 이렇게 이자만 먼저 내세요 이게 없더라고요. 요게 사실은요. 네. 은행 자율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요 규정 내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본점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5년 거치 또는 뭐 3년 거치 해가지고 해주네요. 그 말을 하면. 예, 2016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장은 그렇게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양을 승인을 받은 그 공고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분양을 공고일 받은 기준으로 보는 날짜가 거죠. 아니라요. 그렇죠. 공고일 기준이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2015년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해 4월에 입주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분양가가 3억 원인데 네. 그 중에 2억 원을 이제 제가 대출을 네, 네, 받으려고 네. 해요. 그러면은 분할 그 상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전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자만 납부가 그러니까 가령 2억 아까 대출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네. 2억 대출 받으면은 우리가 연간 이자만 700만 원, 3.5% 계산할 때 700만 원 정도 되죠. 네. 네. 이거를 이제 12개월로 이제 납부하게 되면은 대략 한 58만 원 정도만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네. 25년간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약 10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된다는 구조가 되겠죠. 5년 동안 예. 매달 58만 58만 원 원.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네네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전. 분양 공고된 아파트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네. 올해 이후에 분양 공고된 아파트는 만일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네. 그 이제 올해 입주를 하는데 네. 이제 올해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 하면은 네. 입주 시기에 네. 매월 9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건설사들의 어떤 좀 분양권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네. 중도금 대출 우리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더. 예, 지금 이제 금리 인상되고 나서 예. 이제 아파트 공급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죠. 있겠지만은 네.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몇몇 현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은행을 못 구해서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맞아요, 사태도 맞아요. 벌어졌습니다. 네. 다행히 근데 우리 광주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예, 다행히 광주는 없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권에서 그 아파트 공급 사업들에 대한 그 협약을 맺습니다. 건설사들하고 네.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 협약을 거의 안 해줘요 지금요. 어. 협약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미분양도 우려가 미분양. 됐고 네. 여러 가지 뭐 사업장 형편도 있겠지만 그래서 건설사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해야지만 또 분양을 하니까 네. 이자율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 건설사가 지급 내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는 우려도 좀 돼 있죠. 그 분양가 이제 포함돼 있을 그렇죠. 수 분양 갚아야 분양가에 되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뭐 어떤 방식은 이제 중도금 후이자라고 해가지고 입주할 때 예. 중도금 이자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분양가 인상 요인도 되겠죠. 예. 그만큼 이제 건설사가 내는 이자가 많아진다면요.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앞으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먼저 부동산 규제치고는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네. 강력한 네. 규제라서 먼저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은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는 불안감 네. 때문에 전세를 더 선호하시겠죠. 그렇죠. 네, 전세를 네.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찾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네, 많아질 건데 집주인들은 집주인들은 반대로 네. 우리 아까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납부해야겠죠. 네, 네. 즉 내가 집을 담보대출 받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매월 월세를 그렇죠. 나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네. 전세 사시는 분들 인기 지역 우리 광주에서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아이고. 비인기 지역은 뭐 전세 가격 좀 그대로 유지가 된다거나 월세로 바꿔지는 현상들이 좀 더
전반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요즘 그 막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분양에 관한 그 플래카드 뭐 조합원을 네. 모집한다 뭐 이런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봤어요. 이거 진짜 이 정체가 뭐예요? 네. 이게? 누구를 모집한다는 건가요? 이게 보통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도시형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네.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 현수막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33평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을 네.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네. 집을 짓는 사업인데 네. 아무튼 이분들을 무주택자를 다 끌어모으는 광고 연수막이죠. 근데 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이거는 다음번 시간에 네, 한번 아유, 그 자세히 장단점에 한번. 대해서 네네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부동산 대출 어떻게 얼마나 깐깐해졌는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네, 문자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1015번님, 제1, 제2, 제3 금융권에 따라서 담보대출 금리나 금액이 다르던데 똑같은 물건을 담보하면서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어렵습니다. 저기 네. 제1금융권은 우리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국민은행 같은 은행을 네네. 말하는 거죠. 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설정을 할 때 비율 이제 정해진 비율 안에서만 딱 하는데 이자율이 제일 싸죠. 신용등급이 우량인 분들만 가는 곳이고 네.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협, 수협, 수협? 새마을금고 네, 그런 이런 거. 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서민들이 이용을 해요. 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네. 1금융권은 통상적으로 금리가 0.2포인트에서 0.45포인트까지 높습니다. 네. 같은 담보를 하더라도 대신에 담보 나가는 대출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요. 3금융권이 아까 얘기한 저축은행들을 네.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는데요. 여기는 그만큼 이자가 더 높으니까 네. 예, 그렇게 훨씬 더 네. 많은 그런 차이가 금액이죠. 좀 있네요. 네, 네, 답변까지 잘 네.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문자는 여기까지 받아보려고 하고요. 네. 네. 우리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왠지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팍팍해지고 그거, 어렵고. 네, 걱정이 그렇죠. 드는데 앞으로 정책들이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